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세진의 진짜 전략으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도움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나온 중요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력 물론 살펴봐야 되겠죠. 예, 어제 시장에서 뭐 많은 기대들을 안고 사실 7월에 첫 거래일이었죠. 네. 특히 또 이제 하반기의 첫 시작일이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뭐 기대가 주말 동안에 좋은 뉴스들 많이 봤었기 때문에 좀 좋은 기대들을 안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지만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만 또 너무 소외된 흐름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시장이 기대에 비해서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고 또 연관성이 가장 높았던 그 이슈가 일단락은 좀 됐고요. 주말 네. 동안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벤트들 그리고 향후 또 진행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하반기 시장에도 중요한 키는 이쪽에서 잡힐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은 변수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부터는 바로미터로 보고 시장의 등락을 결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는 7월 첫 자락의 시작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 이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걸로 한숨 돌리긴 했는데 이 부분이 뭐 협상이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뇌관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앞으로는 어떤 점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건가요? 예, 뉴스들로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이번 무역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점 크게 3가지 정도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화해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킬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움직임 일부가 해소되는 듯한 뉘앙스를 좀 풍겼고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좀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좀 난항을 겪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재개한다라는 또 뉘앙스가 좀 나왔었고요. 이 3가지가 좀 결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요번 정상회담 그동안 수차례 좀 진행됐었던 실무 협상과 정상회담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약간 달라진 기류 변화가 좀 있어요. 어떤 걸요? 어떤 변화냐면 그동안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중국이 끌려다니는 식의 협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협상안을 중국이 테이블에 내놓으면 미국은 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고 이게 사실 뭐 하노이 회담부터 작년 말에 실무진 협상들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졌었던 많은 협상들에서 계속 미국이 보여줬었던 일관적인 스탠스였는데 이번에는 또 의외로 미국이 약간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풍기지만 사실은 중국이 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차례 앞서서 2차례 결렬됐었던 미중 협상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에는 그나마 약간의 안도감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어떤 좀 미국의 전략적인 속내라든지 입장 변화가 좀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과거에도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할 만큼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벤트의 울고 웃고를 반복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처음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본격적인 마찰이 진행됐었던 거는 사실 2017년 1월부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나요? 그렇죠. 예. 환율 전쟁으로 야기됐었던 이 두 부분에서 17년 4월에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100일 계획의 합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2017년 가장 좋았었던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시장 중에 거기에 불을 좀 지펴주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네. 약 4개월간의 랠리가 좀 진행이 됐었죠.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내 이제 본격적인 미중 협상에 대한 무역 관계에 대한 충돌에 대한 얘기들이 보도가 일제히 되기 시작하면서 이 노란 선을 표시된 하락 국면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선은 이제 코스피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거꾸로 이제 중국을 방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협력을 합의했고 그때 당시 기사 떠올려 보시면 시진핑이 통 큰 선물 트럼프에 이렇게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다시 이런 불안감 국면을 또 다시 또 완화 국면으로 조정을 시켰고요. 6개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추가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시장은 급락을 하게 되죠. 지난해였죠. 예, 지난해 7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G20 회담에서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극단으로 치닫았었던 갈등이 약간은 봉합되는 모습이 있었고 네. 그게 사실은 올해 1월 넘어오면서 의외의 또 상승 랠리로 전환되는 또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가장 최근에 극단적인 갈등들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들 코스피에서도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계속해서 뭔가 좋은 얘기들이 나올 법하면 예. 실제로 실무진 협상들은 그 뒤에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잇따라서 세부 항목들을 규명을 하고 양국 간에 이제 법적 조항을 타진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예. 이때 꼭 잡음이 다시 발생이 되고 아.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세 번째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그 추가 관세 유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협상 재개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은 어디든 좀 좋은 분위기를 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지난번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남죠. 하지만 요번에는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뉘앙스가 좀 달랐다. 미국이 뭐 굽혔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뻣뻣한 스탠스와는 다르게 중국이 원하는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재선을 해석도 위한?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뭐 미국의 국익을 처음부터 외쳤던 대통령이지만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의 그 욕심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대통령보다 사실 그럼요.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국익을 챙기려고 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트럼프의 그 재선 당선 가능성 뭐 아직 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과거의 미국의 대통령들 재선 결과를 보니까 1년 전의 지지율과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대충 타진을 해보니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 네. 요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각선 밑에 있는 그 대통령들이 역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입니다. 지미 카터와 조지 H 부시 대통령만 재선에 이제 실패를 했던 대통령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 대각선 입으면 아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요 가운데 이 검정색 실선을 잘라서 놓고 보면 이 현재 43% 정도의 지지율 이 정도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도 없었다. 그러네요. 47% 이상의 그 1년 전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들만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지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2분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 이게 지금 실업률과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지지율의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값을 실업률을 낮추면서 경기값을 더 아래로 끌고 들어오는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펼쳐야 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미 실물 경기 충격을 상당히 지금 1년 반여 간의 기간에 걸쳐서 급격하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갈등 국면을 끌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약간씩 좀 문을 열어주는 식의 그 대화 테이블에서의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떤 키포드? 연준의 그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를 그래서 최근 트럼프가 네. 아주 강경한 발언을 통해서 꾸준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만큼 즉각적으로 경기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노이즈만 준태로 남겨두고 계속해서 좀 이제 경기값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반기와 내년을 관통하는 시장 투자 전략, 그 좀 큰 그림에서의 우리의 대응 방향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값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보고 반영을 시켰죠. 하루 거래일씩.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벤트는 7월 FOMC로 당연히 공이 쏠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달부터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아니라 기정사실화시키기 시작하는 그렇죠. 뭐 거의 움직임들이 100% 많고요. 기대감이죠, 지금. 맞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연방기금 선물로 추산한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은 100%예요. 네. 사실 이 정도로 시장이 특정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도 드문데 최근에 그 금리 인상기가 진행된 지 아직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100%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 이례적이죠. 그리고 연내 2회 30%,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는 42%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3회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2회 보고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아주 기대가 크진 않나 보네라고 생각하다가 3회 쪽으로 몰렸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장에서 시행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트럼프가 왜 그토록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가? 앞서 보셨지만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특히 이제 그 러스벨트 제조업 그 중심의 그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선 지지율이 사실 예전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이제는 좀 타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그 쇼맨십으로는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여기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드라마틱한가? 예. 살펴보면 실제로 드라마틱해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면 너무 옛날 얘기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계시는데 66년, 95년, 그렇죠. 98년.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6년, 95년, 98년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금리 인하를 단행한 해이기도 하지만 딱히 경기가 급격한 침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보험적인 측면이 강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해거든요. 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지금도 비슷하죠. 그래서 예. 연준 의원들의 계속되는 고민도 이겁니다. 지금 연준이라는 기관은 사실은 명확하게 그 두 가지의 업무 책무가 있어요. 그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그렇죠. 책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 경기 부스터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금리를 만지작거리는 건 연준의 고유 책무에서 어긋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연준이 향후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모를 침체가 급격하게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었던 금리 인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었냐면 66년, 95년, 98년 요 세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우리가 상반기에 이슈가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됐었던 해 7번에서 이 세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은 요 세 번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50%가량의 시장 상승이 S&P 500 기준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실제로 둔화가 될 건가 아니면 둔화를 넘어서 침체 국면으로 급격하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후행적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표들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매크로가 부러지는 시점 전에 어느 정도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네. 그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요. 앞서 보여줬던 세 개의 케이스에서 두 개를 좀 살펴보면 98년도 가장 가까운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좀 진행했을 때 약 2년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49%의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상당했네요. 엄청난 수준이죠. 예. 그리고 더 멀리 진행됐었던 1966년도 이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점에 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보험적 성격이 강한 금리 인하를 그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결과 43%의 2년 동안의 랠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이 98년과 66년도 요 사례는 우리가 사실 증시 그 관련 투자 서적 혹은 뭐 이제 투자 교과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시장 버블의 사례로 하나로 일컬어지는 시점인데요. 잘 아시는 IT 버블이 발생이 됐고요. 네. 98년도에는 그리고 66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주도주의 엄청난 상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니프티 50 장세가 연출됐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경기가 동력을 잃고 침체냐 마냐를 고민하는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주고 물꼬를 틔워주니까 뭔가 새로운 산업군이 급격하게 그 헤게모니를 잡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고 트렌드를 만들면서 신고가를 크게 갱신하는 과거 이력이 있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가장 해갈되는 그 가장 필요한 내년 재선을 좀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과거 사례들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연준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연준은 그러면 실제로 이번 7월 FOMC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봤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요?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연준 위원들의 입을 사실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사실 연준이 그 연준 위원들이 그 최근에 트럼프가 연준을 뭔가 대통령 자문위원회 기구 중에 하나로 여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죠. 독립성이 좀 훼손되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 단기적인 경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너무 반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또 그 지난주 그 6월 25일 지난주 맞네요.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네. 연은 총재 대표적인 뭐 우리가 왕비둘기라고 하는 비둘기파인데도 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50bp 인하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맞아요. 코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지금 경기 지표 상황에서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가 지금 7월을 앞둔 한 2주간의 시점에서 급격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은 100%에 대한 기대감은 적어도 7월 FOMC에서 연준이 50bp 정도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쏴줄 거를 그 본전으로 생각하는 듯한 기대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5bp 혹은 뭐 금리 동결 후에 이제 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 정도의 코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기대감이 100%까지 올라와 있고 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우호적인 네. 상황으로 전개가 된 지금 시점에서 FOMC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거꾸로 약간의 그 재정비의 기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재 그 경기 방향의 측면상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7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페드 풋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페드가 만들어주는 안전판이 또 실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2,000포인트 깨고 급격하게 경기 침체 도래하는 그런 상황 예상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어차피 저도 주간 동안 이제 주 2회를 나와서 말씀을 계속 소통을 드리겠지만 연준 그 페드 전까지는 FOMC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숨고르기 전략을 지금부터 다시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도 마침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98포인트 정도를 형성하면서 저점을 또 만들어냈었던 코스피도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씨가 꺼지지만 않는다라고 그러면 지난 저점을 다시 구경할 일도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하반기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7월 FOMC 회의가 7월 말에 열리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을 좀 관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지금 기대가 너무 높아요. 이 기대감을 과연 충족을 시키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행보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기준금리는 또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투자의 아이디어도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언젠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 앞서 보셨던 그 보험적 그 금리 인하,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 니프티 50 장세 그리고 IT 버블이라는 굵직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큰 시장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걸 네. 앞서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경기값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수출입 지표, 교역량 그리고 뭐 대중 수출 비중 이런 측면 봤을 때 왜 대한민국 시장이 유독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계속 동력이 약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더 신산업 그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이익 성장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부터는 더 크게 성장하는 쪽을 이제 헤게모니를 어디가 잡을까를 봐야 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지금 정책적인 변화로 봤을 때 핀테크가 눈에 보입니다. 네. 이 최근에 진행됐었던 그 조례에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어요. 직접 관련 그 금융업체가 직접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만 100% 출자가 현행으로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핀테크 업체들 같은 이제 그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 직간접 업체들에 대해서는 15%까지만 출자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네. 투자 자체를 15%까지만 가능했던 부분이 100% 출자가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이제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어떤 걸 의미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샌드박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규제에 막혀서 어느 정도 그 네거티브 규제 한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핀테크 산업의 물꼬가 사실은
이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한다. 이게 사실 IT 버블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바이오 버블도 다 시작은 급격한 자금 조달과 선제적인 투자들 그리고 활발한 M&A가 만들어냈었던 예. 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물꼬를 트이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국내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좀 되는 태생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요. 네. 오픈 뱅킹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뜨거운 화두로 올라오고 있죠. 오픈 뱅킹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 은행을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A은행에서 B은행의 계좌를 이체하면서 뭐 인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핀테크에 대해서 전 세계 지금 글로벌 테마로 공고하게 지금 업체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하고 뭔가 신기술에 접목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 비용 감소, 비용 절감의 효과가 사실 가장 두드러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핀테크라는 부분은 그냥 단순한 신기술의 그 뭐 금융 시스템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게 그 경기 둔화 측면에서의 비용 통제 그리고 비용 감소에 대한 니즈에도 아주 맞아떨어지는 큰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사실 주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의 뭐 압도적인 성장들 눈으로 보면 이제 1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뱅크는 뭐 이제 25조 원 가까이 되는 그 상당하죠. 예, 급격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 핀테크가 다음 버블을 만들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이게 모 포털 사이트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뉴스라고 해서 이제 과거 지면상의 뉴스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뭐 가려져 있지만 다 1996년, 아. 1967년, 1988년 기사들입니다. 예, 그때 카드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건가 보죠?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는 은행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송금 결제 서비스, 전자송금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카드, 어떨 때는 직불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 금리 침체,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하의 요구와 맞아떨어졌었던 시대적인 변화의 요구에서 네. 가장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금융 시스템 변화가 그때도 똑같이 야기됐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핀테크의 어느 정도 지금부터의 폭발성은 필연적이다. 좀 생각을 하고 하반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1번 테마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에서부터 장기적인 전망까지 정말 큰 공부를 한 것 같고요. 과거의 IT 버블이라든지 니프티 50 장세와 같은 또 랠리가 나타난다면은 우리 측면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을 어떤 성장 동력들을 봐야 할지 살펴주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핀테크 관련된 산업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